문학이에요, 여러분. 저는 문학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비문학은 좀 딱딱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문학은 파트별로 이제 읽는 방법들이 좀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일단 오늘은 뭐 해설 강의라서 일단 간단하게만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일단은 김만중의 구운몽은 대표 작품이에요. 지금 작품들을 봤더니 내가 4개가 나왔는데 고전시각, 고전운문, 시조 3작품, 그 다음에 현대시, 이성부의 보문, 신동엽의 보문. 자, 그 다음에 김만중의 구운몽 고전소설, 그 다음에 이태준의 폐강냉 현대소설. 자, 이렇게 각 파트별로 한 지문씩, 한 문제씩 출제가 됐어요, 여러분. 근데 출제된 작품들을 봤더니요, 되게 보편적인 거, 대표 작품이라고 하죠, 우리가. 유명한 애들. 네, 지금 현재 아직 알려지지 않은 이런 작품들은 출제가 안 되는 걸 보아하니 지금까지의 수능에 출제되었던, 그리고 옛날에요, 여러분, 지금은 15년 개정인데 그 전에 있죠, 여러분. 네,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 공부했을 법한 작품들도 꽤 있을 거다라는, 최근에 많이 좀 겹쳐요, 여러분, 수능 특강이랑. 그래서 제가 판단하는 건 이제 일단 작품들은 대표작들이 나오겠구나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시대를 대표할 만한 작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작품을 공부할 때요, 깊이 있게 들어갈 필요는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일단은 고전 소설부터 왜 그런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 수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까지는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해설 강의라서. 자, 일단은 구운몽을 아마 공부를 하셨으면요, 네, 이걸 푸실 때 아셨을 텐데, 아는 게 나오면 사실은 빠르게 읽는다거나 읽지 않고 풀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일단 고전 소설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해설 강의여도 여러분, 고전 소설은요, 물론 서사갈래예요, 소설은. 자, 고전 소설이건 현대 소설이건 서사갈래죠. 소설이라는 갈래가. 서사가 뭡니까? 서사라는 건 인물, 사건, 배경을 말해요, 여러분. 자, 고전소설, 기본적으로 고전소설은 인물, 관계도라는 거를 그려보면 되게 쉽게 파악할 수 있어요. 소설을 읽는 핵심, 인물관계, 인물, 사건, 배경, 플러스 시점, 서술자의 위치요. 자, 이거 가지고 보시면 된다. 특히나 고전 소설 같은 경우에는 인물관계만 그리면 다 나와 라고 얘기해요, 저는. 자, 일단 구운몽 잠깐 말씀드릴게요, 크게. 자, 이때 구라는 건요, 여러분 9구자예요. 그래서 이때 구라는 건 등장인물의 수를 말합니다. 등장인물, 중심인물이요. 자, 그래서 이때 인물, 남자 주인공, 여기에 성진으로 쓸게요. 플러스 8선이요. 이 9명의 구자예요. 자, 운자라는 건요, 여러분, 구름 운자예요. 자, 구름은 잡을 수 있나요? 잡을 수 없죠. 자, 여기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작품의 주제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인생이라는 거 구름과 같다, 더덥다. 그래서 인생의 무상감, 인생 무상이 구운몽의 주제고요. 자, 이때 몽은 뭐냐? 꿈 꿨다는 얘기예요. 꿈. 그럼 이거는 얘 전개 방식 구조가 환몽 구조, 몽자류 소설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환몽 구조라는 건요, 기본적으로 인몽이나 꿈으로 들어가는 거, 강몽, 꿈에서 깨어나는 걸 가지고 있는 이런 구조를 우리가 환몽 구조라고 해요. 그러면 이 얘기는 다시 말해, 현실에 있다가 꿈을 꿔서 꿈속으로 들어갔다가 이거죠. 꿈에서 깨어서 나오면 다시 현실이겠구나 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환몽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건 몽유롭게 소설도 있고 몽자료 소설이 이제 약간 다른데요. 몽자료는 현실과 꿈과의 이런 연관성, 다른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뭐 그런 거까지 여러분이 이렇게 막
수능처럼 공부하실 필요가 정말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목의 이런 의미나 전체적인 어떤 내용인지 좀 약간 재미있는 줄거리식으로 기억해 놓으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소설 같은 경우에는 해볼게요. 저 인물 관계 먼저 인물 관계를 가지고 한번 해봅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거래요. 자, 승상이 승상 당연히 높은 사람이에요. 자, 누군지 몰라요. 승상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구름이 거치더니 노승은 늙은 스님이 간 곳이 없고 좌우를 돌아보니 팔랑자도 간 곳이 없었다. 그러면 지금 전까지 승상과 노승과 팔랑자가 같이 있었다는 얘기네요. 승상이 놀라 어찌할 바를 모르는 중에 높은 대와 많은 집들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전기성이죠. 자기의 몸은 작은 암자 절에 호단 위에 앉아 있었는데 이랬어요. 이거 뭐예요, 여러분? 공간적 배경 아니에요? 절이잖아요. 향로의 불은 이미 꺼져 있었고 지는 달이 창가에 비치고 있었다. 자, 자신의 몸을 봤더니 108년주가 걸려있고 머리를 손으로 만져보니 가까운 머리털이 까칠까칠 하더라. 인물에 뭐가 나와? 승상의 지금 외양묘사가 나왔죠. 겉모습을 묘사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네, 딱 봤더니 외양묘사 지금 얘 승려 스님이구나 라는 게 딱 보이죠. 그죠? 자, 그러면 제가 다 읽은 다음에 문제 푸는 방식으로 읽은 다음에 설명할게요. 자, 완연한 완전한 소화상의 몸이요. 전혀 대승상의 위험한 모습이 아니었으니. 아, 그러니 더 이상 대승상, 높은 관직에 있는 이런 사람의 모습이 아니고 소화상이 뭡니까? 아, 스님. 어린 동자의 그런 몸이에요. 자, 이에 제 몸이 인간상의 승상 양소유가 아니라 나와요. 제 몸, 자기 몸이 지금 승상만 나왔잖아요, 인물이. 그지? 자, 승상이 인간 세상에 승상 양소유가 더 이상 인간 세상에 승상 양소유 아니고 연화도량이라는 데에 행자 불 돛닦는 스님 성진임을 비로소 깨달았다. 자, 여기 중요합니다. 여기도 다 마지막인데, 자, 그러면 여기 승상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승상 아니래요. 승상의 이름은 뭐래요? 승상이었을 땐 양소유래요. 그죠? 자, 이건 어디래요? 인간 세상이래요. 아, 현재 내 몸은 절에 있어요. 작은 암자 절에 있고 절에서 스님의 모습을 하고 있는 몸이었다. 그럼 나는 현재 뭐다? 스님, 행자, 돛닦는 성진이구나 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생각하기를 처음에 스승에게 책망, 꾸짖음을 듣고 풍도옥으로 가서 인간 세상에 환도하여 환생해서 양가의 아들이 되었지. 그리고 장원급제를 했고 한림학사가 된 후 출장입상, 출세하고 공명신태. 출장입상, 공명신태 이거 뭐예요? 출세해서 이름 날린 거예요. 두 공주와 6 낭자로 더불어 즐기던 것이 다 하룻밤 꿈이었구나. 주제죠. 인생, 무상 이런 걸 남가일목, 뭐 한단지문 가지고 공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는 반드시 사부가 누굽니까? 사부, 스승이죠. 나의 생각이 잘못됨을 알고 나로 하여금 이런 꿈을 꾸게 하시어 인간 부귀와 남녀 정욕이 이거 지금 다 누리고 온 게 뭔 거예요? 승상으로서의 삶, 모든 것을 소유했다. 양소유의 삶을 말하죠. 그럼 이거는 인간 세상 속세였잖아요. 그죠? 이 모든 게 헛된 일임을 주제죠. 인생무상. 알게 하신 거구나. 한마디로 내가 이렇게 인생의 무상함을 깨달은 건 스승의 뜻이었구나 이 얘기거든요, 여러분. 자, 1번 양소유는 장원급제를 하여 한림학사가 되었다. 장원급제에서 한림학사 바로 보이죠? 1번 맞아요. 양소유는 인간 세상의 환멸을 느껴 스스로 성진의 모습 되돌아왔다? 스스로가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 누가? 사부가 나로 하여금 이렇게 꿈을 꾸게 한 거구나. 이해되세요? 네. 여기에서
자기 스스로 온 게 아니라 자기 이거 다 어디 갔지? 이 상황이 여러분 오답이죠. 답 2번이죠. 스스로 성진의 모습으로 되돌아오게 한 거, 인간의 환멸을 느끼게 한 거, 네, 이건 다 스승의 뜻이에요. 3번, 성진이 있는 곳은 인간 세상이 아니다. 성진은 행자 성진이고 인간 세상의 승상양소이기 때문에 현재 성진, 스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간 세상이 아니죠. 그죠? 자, 맞고요. 성진은 자신의 외양, 겉모습을 통해 꿈에서 돌아왔음을 인식한다. 여기요. 여기 외양유사, 승려. 아, 현재 내가 스님이구나 라는 걸로 알고 있다. 4번도 맞아요, 여러분. 이렇게 내용으로 푸셨을 수도 있고요. 워낙에 구운몽은 유명한 작품이니까 공부를 만약에 하셨다 그러면 엄청 쉬우셨을 거예요. 자, 일단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때 여기 잠깐 볼까요? 네. 자, 현실에서는 불교에 정진하는 성진이라는 인물이에요. 자, 근데 얘가 이제 팔선녀를 만나게 돼요. 자, 성진에게는 육관대사라는 저기에 나오는 노승, 이 사람이 육관대사인데요. 이 사람이 성진의 스승이에요. 자, 근데 돌아오는 길에 이제 심부름을 시켰는데 용궁을 갔다 오라고. 근데 성진이가 술도 한잔 하고 이제 팔선녀 하고 이제 다리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막 고추를 막 구슬 막 만들어주면서 놉니다. 놀고 성진이 딱 앉아 이렇게 돛 닦으려고 딱 방에 들어왔는데 자꾸만 떠오르는 거야. 팔선녀가 너무 예쁘잖아. 근데 스님이면 그럼 돼요? 안 돼요? 스님이면은 그럼 안 되잖아. 근데 이런 막 속세에 이런 부귀공명 이런 여자, 예쁜 여자 팔선녀가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이거를 알아챈 이제 육관대사가 성진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정신 차려라 하기 위해서 이제 꿈속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꿈속이 지금 성진이 꿈꾸는 속세, 인간 세상으로 그려지고 있는 거고요. 자, 여기에서 성진은 양소유로 태어나게 돼요. 양소유, 이름에서 딱 알듯이 모든 걸 다 가졌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부귀공명, 그렇게 꿈꾸던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의 덧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노승이 찾아와요. 나를 모르겠냐고. 그래서 양소유가 말해요. 야, 나 한 번도 태어나서 여기를 떠난 적이 없다고. 나는 너를 모른다. 했는데 이제 불교에 이제 귀의하고 싶다는 뜻을 밝히니까 노승이 이제 지팡이를 딱딱 두드렸어요. 그랬더니 현실로 돌아오는 장면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전기성이 있죠. 그다음에 자기 몸이 작은 남자의 포단 위에 앉았는데 이렇게 됐다. 여기가 바로 꿈에서 이제 뭐로 돌아온 거예요? 현실로 돌아오는 부분. 그랬더니 자기 모습이 중이더라 라는 거죠. 스님이더라 하셨나요? 그래서 다시 현실에서 돌아와서 성진으로 돌아와서 이제 모든 건 다 덧없구나. 이런 부귀, 영화, 수적인 이런 욕망 같은 거 다 필요 없구나 라고 깨닫고 불도에 정진하는 이때 팔선녀. 얘네가 두 공주와 여섯 낭자, 얘네가 팔선녀에서 팔선녀도 같이 이제 불도에 귀의한다라는 줄거리 결말입니다. 되셨나요, 여러분? 소설은 이렇게요. 근데 작품을 공부하는 게 나왔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지금 작품 공부하실 때 여러분 막 이게 뭐야 이렇게 막 필기해서 다 하시는 건 아니고요. 지금 제가 줄거리 전체 줄거리 말씀드렸죠. 이렇게 딱 잡히거든요, 여러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고전을 보신다던가 아니면 저 이거 다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내용으로 인물만 봤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말들 다 여기 나와 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판단한 문학의 깊이는요, 굉장히 얕게 공부하셔도 문학을 다 풀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단, 얕게 공부를 하실 때도 너무, 뭐라 그러냐? 네, 그러니까 얕게 공부를 하실 때도 대표작들은 어느 정도 이제 아시는 이렇게 공부를 한 작품을 바탕으로 했는데 이제 공부하는 그 깊이를 제 생각에는 무조건 깊이 들어가실 필요 없어요. 뭐 수능 공부하듯이 막 문학을 막 이렇게 깊이 들어갈 필요 없고 그냥 갈래별로 푸는 방법들이 다 있거든요, 여러분. 그것만 적용을 하셔도 저는 충분히 문제 풀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문학에 대한 이런 부담감? 교재를 좀 봤는데 고3 교재인가요? 너무 많더라고요. 그렇죠?
물론 문학 작품 자체를 많이 공부하면 이번에 공부를 꽤 하신 분들은 문학 지문이 굉장히 쉬우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문학 작품에 대해서 네, 작품을 굳이 막 해석하지 않고 한 2초 컷으로 문제를 푸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공부하실 필요는 있지만 뭔가 엄청 깊이 공부하면서 막 수능 때처럼 이렇게 파고드는 그런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싫어하실 수 있어요. 왜 읽지 못하겠습니까요? 우리나라 말인데 우리나라 말 같지 않은 영어보다 어렵다는 그 고전. 그래서 시조는요 여러분 짧잖아요. 짧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정말 유명한 애들만 나왔어요 지금. 네, 유명한 애들. 생소에서만 이런 거 안 나왔어요 여러분. 네, 딱 수특 기준으로 합니다. 고등학교 과정을 기준으로 해요 지금 작품들이. 그렇기 때문에 네, 그 수준이라고 생각 들고 이렇게 지금 선택지를 보잖아요 여러분. 선택지요. 그쵸? 그럼 이제 여기에서는 약간 공부를 하셨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작품만을 읽는다 그러면 네, 못할 문제입니다. 고전 시간은. 그래서 소설이야 가볍게 읽을 수 있으셨겠지만 고전 시간은 작품을 알고 계셨어야 될 것 같고요. 수능이랑의 차이점은 작가 맥락이라던가 당시 시대상이 나와 있지 않은 작품 창작 당시의 상황? 네, 작가 맥락도 없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 작가 맥락이나 그때의 사건을 알아야 정답을 네, 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일단 한번 작품 설명해 볼게요. 고전시가 아래 아는요 아라고 읽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수사법 같은 거는 지금 현대시에서만 출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볼게요. 막 엄청 암기식으로 복잡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자, 봅니다. 자, 간밤에 부던 바람에, 간밤에 불던 바람에 눈서리가 치단 말가 눈서리가 쳤단 말인가. 당연한 내용을 의문의 형식으로 서리법 들어가요. 서리적인 표현. 자, 그러면 간밤에 불던 바람에 눈서리가 쳤단 말인가. 낙낙 장송이 다 기울어 가노매라 이랬어요. 그러면 낙낙 길게 쭉쭉 뻗어 있는 긴 소나무. 이거 별표 아셔야죠. 자, 우리가 사군자라고 하죠. 매난국죽. 뭘 상징합니까? 선비들의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죠. 자, 이때 소나무 뭐겠어요? 지조와 절개를 지닌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다 기울어져 간대요.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부정이죠. 기울어 간대. 뭐 때문에? 바람과 눈서리 때문에요. 그럼 이건 뭐예요? 고난과 시련이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얘하고 대조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네. 자, 하물며 못다 핀 꽃이야. 그러면 이 꽃은 피지도 못한 꽃이에요. 일러 무슨하리요 무엇하겠는가. 말할 필요도 있다 없다? 말할 필요도 없다. 못다 핀 꽃이야 말할 필요도 없어. 다 죽었지 이 얘기란 말이에요. 자, 그럼 이때 지조와 절개를 지닌 누굴 말하는 거예요? 충신들을 말하는 거예요. 인재들을 말하는 거예요. 충신들이 바람과 눈설이 쳐가지고 다 기울어진 사라진 상황. 하물며 못다 핀 꽃은 충신이 될 수 있는 인재들을 말해요. 나라의 인재, 제목들, 인재가 될 수 있는 훌륭한 이런 사람들, 여러분들이죠. 자, 이런 인재들이야 말을 못하겠냐. 얘네 다 기울어졌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자, 이거는 유흥부라는 사람의 시조예요. 지금 작가가 나와 있지 않아서. 자, 유흥부 같은 경우에는 사육신에 한 사람, 사육신 나오면은 뭐가 떠오르셔야 돼요? 계유정난이 떠오르셔야 돼요. 계유정난이란 단종 폐위 사건, 뭐 세조의 왕위 찬탈 사건. 그래서 계유정난과 관련된 고전 작품들은 대표작들이 많아요, 여러분.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알고 이제 공부를 하시면 좀 좋았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충신들이 단종을 지지하던 이런 충신들이 많이 이제 죽어나갔다 이런 얘기죠. 당연히 인재들 말을 못하겠냐 더 심한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아실 때 계유정난의 사건이었구나, 이게 있었구나, 단종의 충신인 사육신 중에 한 사람이 지었구나, 유흥부란 사람인데 이름까지 어떻게 외웁니까 저희가, 그죠? 사실은 이거는 플러스는 배경 지식이기 때문에 자 이거를 이제 몰랐을 때 여러분 이런 건 어떻게 읽냐면요, 저는 현대시든 고전 시가든요 긍정 부정으로 읽으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이런 시 파트는 소설이랑 다르게 시는 무슨 갈래입니까? 시는 서정 갈래예요. 서정이 뭐예요? 정서를 서술, 정서 표현이죠. 시 속에서 말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화자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시를 판단할 땐 화자의 정서, 화자가 처한 상황, 태도, 이런 작품의 분위기가 보여요, 여러분. 자, 이게 핵심이고요. 화자에 관련돼 있는 게. 그래서 화자는 나라고 나올 수도 있고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 이제 따로 이제 공부하실 때 좀 더 자세하게 이제 분석법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찾는 거랑 플러스해서요, 여러분들이 모든 걸 암기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은 작품들이 나왔을 경우에 여러분, 자, 긍정인지 아니면 부정인지를 구분하는 거예요. 근데 문학이 어려울 수 있는 건, 문학이라는 건 절대적이다 라는 것들은 잘 없는데, 일단은 서술어나 뭐 이런 꾸미는 수식어라던가 이런 걸로 판단을 하는데 여러분, 아직까지는 그냥 기초적으로 했었으면은 다 풀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읽을 때 긍정 부정을 구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두 개가 가장 기본이긴 한데요. 자, 그래서 가에서 말하는 건 뭐예요? 간밤에 불던 바람에 눈소리 쳤단 말인가 고난과 시련이 있었어요. 그죠? 세조가 이제 단종을 폐위시키고 막 유배를 보내고 충신들을 해했겠죠. 그죠? 여기 저항했던. 자, 소나무와 같은 지주와 절개를 지닌 인재들이 다 기울어갔다. 다 죽어나간 거예요. 자, 하물며 못다 핀 꽃이야. 인재들, 단종을 굉장히 단종에게 지주와 절개가 있었던 인재들이야 말을 못하겠느냐, 다 똑같이 기울어져 나갔다라는 요런 거고요. 자, 그러면 기역은 억울하게 해를 입은 충신을 가리킨다. 자, 소나무, 대나무, 매난,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나오면 무조건 충신, 지주와 절개입니다, 여러분. 그건 외우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억울하게 해를 입었다. 해 뭐예요? 바람과 눈서리. 맞네요. 충신, 소나무 맞네요. 1번 맞아요. 이렇게 푸시면 돼요. 두 번째, 철령, 고개예요. 령자가 나오면 높은 봉우리에, 자, 봉우리에 쉬어 넘는, 저 구름 불렀어요. 뭐 도노법 이런 건데 수사법 쪽으로는 현대시에 조금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자, 그럼 이제 구름에게 화자가 말을 하는 거죠. 고신 원루를 비삼아, 이제 읽는 방법들 여러분 배우시는 건데 옛날에 뭐 이어적기 방법이에요. 그래서 뭐 삼아 이런 식으로, 어두자운구는 뒤에 걸 된 소리, 뭐 아래에 아가 두 번째 있으면 를, 이런 식으로 해서 공부해 나가시는 방법이 있거든요, 여러분. 일단은 그거는 좀 시간이 걸리니까 오늘은 해설 강의니까 그냥 해설만 한번 해볼게요. 자꾸만 많은 걸 알려드리고 싶어 해. 그래서 설명이 자꾸만 딴 데로 막 셀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자, 보면 구름아, 고신원로라는 건 외로운 신하의 원통한 눈물을 비 삼아서, 비로 만들어, 삼다, 만들다, 생기다 라는 뜻이에요. 띄어다가, 자, 임 계신 구중심처에 뿌려본들 어떠리, 어떻겠는가 서리법, 뿌려달라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외로운 신하의 원통한 눈물은 뭐예요? 이건 당연히 화자 자신을 말해요. 누구에게 버림받은? 임금에게 버림받은
네, 화자 자신을 말합니다. 자, 임금 이때 그래서 구중심처라는 게 9개의 깊은 궁궐인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깊고 깊은 궁궐에 뿌려보면 어떻겠냐. 내 눈물 좀 갖다가 뿌려줘. 어디에? 깊은 궁궐에. 그럼 궁궐에 누가 살아요? 임금이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임은 임금을 말해요. 이때 구중이라는 건 옛날 궁궐문이 9겹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구중심처라고 말하는데 저는 그렇게 뭐 이렇게 한자에 목매라고 하는 편은 아니에요, 여러분. 네, 그래서 깊은 곳에 뿌려보면 어떠냐. 여기에 신하가 있기 때문에요. 고신 원루를 읽었다 그러면 신하가 원통에서 흘리는 눈물은 누구 때문이에요, 여러분? 당연히 임금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궁궐에 계신 임금을 가리킨다? 여기에서 맞다라고 읽을 수가 있어요. 자, 나 같은 경우에는 이양복 거죠. 이때 이거 보게 되면은 그 광해군 사건에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광해군이 막 그 대군 막 그렇게 하고 막 뭐 왕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폐위시키고 막 이런. 네, 그래서 이런 건데 배경 지식 같은 경우에는 굳이 네 필요가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긴 들죠, 여러분. 네, 그래서 충신대 나왔을 때 임은 당연히 임금이에요, 여러분. 네, 그래서 절의가 그래서 얘는 뭐 굳이 보면 광해군 때 광해군이 이제 약간 좀 폭군이었죠, 그쵸? 그래서 이제 양명대군인가요? 자, 대군하고 관련된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쓴 건데 거기까지 외우실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저는 생각은 솔직히 들어요. 그냥 이거를 공부했을 때 봉우리에 쉬없는 저 구름아 원통한 신하의 이런 외로운 신하의 원통한 눈물을 비를 만들어 띄워다가 인근 계신 궁궐에 뿌려보면 어떠냐 이렇게 해석 정도로 공부하시는 게 가장 나이스한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왜 이런 거 정리하고요? 그냥 저 알고 있으니까요. 근데 쓸데없다고요, 여러분. 네, 그래서 문제 푸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잖아요. 또 공부는 최소한의 양으로 하는 거가 제일 좋지 않을까요? 왜냐면 공부하실 과목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굳이 문학 4문제 이거 잡겠다고 네, 막 문학 작품을 정말 문학도처럼 공부하시면 안 되니까요. 네, 그 방법 알려드리는 거예요. 네, 자, 다음 볼게요. 이화우라는 건요, 배꽃이 비처럼 흩날릴 때예요. 흩뿌릴 때. 그런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계절 배경이 자, 배꽃이 막 흩날려요. 그러니까 벚꽃이 막 흩날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그때 계절 배경은 뭡니까? 늦봄이죠. 꽃이 떨어질 때 울며 잡고 이별한 임이에요. 자, 그러면 화자의 상황 이별했어요. 누가? 임과. 그러면 화자는 임과 이별했구나. 추풍낙엽, 가을바람에 떨어지는 낙엽에 지도날 생각하나? 임도날 생각하나? 이 뜻이에요. 네. 어머니랜다. 제가 지금 같이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갖고, 자꾸만. 임도 날 생각하는 가 무슨 법? 서리법입니다. 그러면 이때 이거 기억하시려면, 지도나 생각하나? 제도나 생각하나?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여러분. 그럼 이때 저라는 건 내가 아니라 나와 이별한 이 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늦봄에 이별했는데 벌써 계절의 변화가 있네요. 가을이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가을에 막 떨어지는 낙엽, 하강적 이미지 있죠, 내려가는 거. 이거 봤더니 내 임도 날 생각하나? 그럼 임에 대한 뭡니까? 그리움이 지금 절절한 거예요. 가을에는 원래 좀 고독의 계절이죠, 그죠? 자, 천리 말리 막 나와요. 그러면 무조건 천리라는 건 거리감이에요, 거리감, 여러분. 뭐 공간적, 물리적 거리감, 정서적 거리감, 심리적 거리감 다 됩니다. 임과 화자 사이의 거리감을 의미해요. 천리말리 뜨면. 자, 외로운 꿈만 외롭대요. 왔다 갔다 한대요. 나 가을에 지금 외로워졌어. 너도 내 생각하니? 주제, 임에 대한 그리움, 연정가, 대표적. 자, 이거는 계량의 시조예요. 계량은 기녀거든요, 여러분. 기생. 그래서 보통 뭐 황진이라던가 홍랑이라던가 계량, 이런 송이, 이런 기생들의 작품 아마 4명 정도가 거의 맥시멈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그런 기생들의 작품이 나오게 되면요. 다 이별의 정환이에요. 임에 대한 그리움.
네, D조와 절개는 답이 될 수 없겠죠? 네, 자, 그래서 다가 나와 있고요. 라 볼게요. 라는 중종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건 조식의 시조인데요. 자, 볼게요. 국어로 이건 간단하게 진짜 쉽나 볼게요. 삼동에 세계절의 동, 겨울동이에요. 뭐 근데 이거를 굳이 12월 1, 2월이지만 어렵게 그냥 세계절에 이거 겨울에 이렇게 여러분 배옷을 입고, 배옷이라는 건요 삼배옷이죠. 근데 이제 고전에서 배옷을 입고 있으면 보통 벼슬을 하는 게 아니라 초야에 묻혀있는 약간 조금 삼배옷을 입고 막 배잠방이 막 이런 식으로 벼슬하지 않은 선비를 의미해요. 그래서 배옷을 입고 있다는 이 배옷에서는 지금 화자가 벼슬을 하지 않은 사람이구나. 자, 암열이라는 건 동굴이에요, 여러분. 바위 동굴 속에서 눈비를 맞고 있었다라. 그럼 여기 핵심 지금 화자는 뭐 했다는 얘기예요? 나는 벼슬하지 않은 사람이야. 나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살면서 난 조정이 아니라 자연에 있던 애야. 자, 구름이 낀 변리도. 변리라는 건요, 햇살이에요. 그럼 구름이 끼어있는 햇살은 양이 되게 밝고 많은 게 아니라 되게 조금이겠죠, 여러분. 구름 사이로 나오는 햇살이니까. 그럼 뭐야? 아주 조금의 햇살도 쬐인 적이 없지만 이 얘기예요. 자, 서산에 해가 진다고 하니 그를 서러워하노라. 그럼 지금 화자의 정서 직접 제시 서럽대요. 뭔가 안 좋고 슬픈 일이겠네요. 자, 하나 팁을 드리자면요. 고전에는 몇 가지 이렇게 팁이 다 있어요, 여러분. 자, 충신들이 쓰는 문학에서 높이 떠서 밝게 빛난다. 그럼 무조건 임금이에요. 뭐 북북성 별 임금이죠. 이렇게 높이 떠서 해 임금이에요. 자, 그러면 햇살, 햇볕 이건 뭐예요? 임금의 은혜, 선정 같은 걸 말해요. 자, 그러면 이거 원래는 팁이에요. 높이 떠서 밝게 빛나면 뭐다? 임금이다. 임금의 선정, 은혜다. 이거 진짜 꿀팁. 이런 식으로 문학은 많이 나와요, 여러분. 네, 재미있게 얼른 가야 되는데 우리가 또 처음 만나는 거라서 제가 아까 초반에 긴장 굉장히 많이 했어요, 여러분. 그러게요, 익숙해지지 않네요, 카메라는. 네. 자, 이제 다시 본문 갈게요. 자, 겨울에 배옷 입고 동굴에서 눈비를 맞았대요. 그러니까 나 벼슬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구름 낀 햇살, 아주 조금의 햇살도 받은 적이 없다는 얘기는 이 햇살은 뭘 말하는 거예요? 임금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조정에 있은 적이 없기 때문에 조정에서 임금의 이런 은혜를 내가 입은 적은 없지만, 근데 서산에 해가 진다고? 해가 진다 하강적 이미지. 그럼 이때 해가 뭐예요? 임금이죠. 중종이에요. 진다고 하니 해가 졌다? 무슨 뜻이에요? 우리 해가 졌다 그러면 어떤 굉장히 높으신 분, 굉장히 훌륭했던 사람이 이제 돌아가신 거. 그래서 이거는 임금의 승하 를 서러워한다, 애도하는 노래입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디귿 볼게요. 헤어진 연인, 당연히 헤어진 님, 이별한 님 맞고요. 답 4번. 오랜 세월 함께한 친구 아니고요. 네, 임금의 승하, 임금, 중종 임금을 말해요. 네, 이렇게.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저는 그래도 설명을 조금 그래도 설명을 좀 해드리는 게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문제 보이시죠? 읽을 수 있고 해석할 수 있으면, 그 다음에 핵심이 되는 시어 중심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면 정말 쉽게 풀 수 있겠구나 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조 역시 대표 작품들이 나오고 있구나. 무조건 문학은 대표작이구나. 요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힘들게 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현대시예요. 시는 화자 중심으로, 그 다음에 긍정부정으로 읽어내는 건데요. 자, 신동엽 같은 경우에는 대표 작가죠. 귀 빨개지는 그 신동엽 아니에요, 여러분. 자, 1960년대 신동엽 현실 참여 시인입니다.
자, 아무래도 한국사를 다 하시기 때문에 유시민들 우리나라 어떤 상황이에요, 여러분? 일단은 신동엽이 쓰는 건 뭐 껍데기는 가라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이런 일단 통일에 대한 염원을 가지고 있고요. 왜냐면 분단이 됐으니까요, 그죠? 자, 그래서 이때 이제 통일이 된 상황도 있고 독재 정권의 이런 시대였죠, 그렇죠? 여러분 알고 계시죠? 분단과 독재. 네, 자, 그다음에 뭐 플러스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도 있긴 하지만 신동엽 같은 경우에는 네, 군사, 분단과 독재 이렇게 해서 자, 봄은 이래서 제목이 자, 지금부터 시어 긍정 부정 갈게요, 여러분. 네, 해볼게요. 자, 적절하지 않은 것 고르래요, 일단. 자, 작품 갑니다. 봄은 남해에서도 북쪽에서도 오지 않는다 이랬어요. 자, 그럼 봄이라는 건 어때요? 봄이라는 계절은 긍정 부정? 긍정입니다. 자, 아직 모르시겠어요? 그럼 일단 봄은 남쪽에서도 북쪽에서도 오지 않는데요. 그럼 남해나 북녘에서 오지 않는다. 그럼 여기에서 오지 않는다. 이건 뭐예요? 봄이 아닌 외부 세계에서는 오지 않는다. 뭐뭐하지 않는다. 이런 걸 뭐예요? 확신에 찬 말투죠, 여러분. 이런 걸 국어에서 이거는 아셔야 되겠더라고요. 자, 이렇게 확신에 찬 어조 말투를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단정적 어조라고 해요, 여러분. 어조가 말투란 뜻이고 단정 짓는다고, 여러분. 오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딱 말하는 거예요. 뭐 김수영 거에서 뭐 눈은 살아있다 막 이런 거요. 네. 자, 너그럽고 빛나는 봄의 그 눈짓은 이랬어요. 자, 이 봐요. 봄이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긍정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요? 봄이라는 건 너그럽고 빛난다. 이건 봄의 속성이거든요. 속성이 긍정이니까 얘가 긍정인 거죠. 그 눈짓은 봄이 눈짓이 있대요. 당연히 의인화되어 있을 거고요. 사람이 아닌 걸 사람처럼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자, 제주에서 두만까지. 제주에서 두만, 제주도 두만강 찍으면 제주도에서 두만강, 우리나라 전체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국토, 우리나라 전체를 말하는 건데요. 대표해서 비유한다고 해서 대유법이에요. 자, 우리가 디딘 아름다운 논밭에서 움튼다. 이때 아름다운 논밭도 우리 국토, 우리나라 대유법입니다. 자, 여기까지. 자, 그러면 겨울은 이랬어요. 그럼 겨울은 바다와 대륙 밖에서 그 매운 눈보라 몰고 왔지만 매운 눈보라 긍정일 것 같아, 부정이죠. 그러면 겨울은 부정적 현실의 겨울은 암담한 시대 현실을 말해요, 여러분. 부정이에요. 자, 그럼 겨울은 부정이죠. 바다와 대륙 밖이 뭘 의미합니까? 우리나라 밖이에요. 그럼 우리나라 밖이 뭡니까? 외세입니다, 외세. 외부에서 그 매운 눈보라를 몰고 왔대요. 안 좋은 거 가지고 왔대요. 한마디로 여긴 뭐가 나와요? 분단의 원인이 나온 거예요. 자, 신동엽 생각하기에 분단의 원인은 우리나라 분단 왜 됐나요? 미국 대 소련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외세에 의한 분리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외세가 우리를 분단을 만든 거다. 외세에 의한 분리야 라는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그 매운 눈보라 같은 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분단이 되면서 느끼는 고통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랬지만 하지만 대조라는 걸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올 너그러운 봄은요. 그럼 이거 뭐예요? 겨울은 분단 현실이죠. 분단의 아픔이니까. 그럼 이때 봄은 얘하고 대조인 게 뭡니까, 여러분? 통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처음부터 그냥 아예 말씀드릴 수 있었는데 일단 저는 여러분들이 작품을 읽어내는 힘이 있다 그러면 사실은 랜덤이잖아요, 작품 자체가. 물론 대표작들이 나오는데 그 많은 대표작품들을 여러분이 다 공부하실 시간이 나오실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랜덤이다 보니까 혹시라도 내가 배우지 않은 작품이 나왔을 때 그걸 풀 수 있는 힘을 조금 길러드리고 싶어서 지금 최대한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게 지금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때가 겨울이면 이건 긍정, 통일은 삼천리 마을마다. 삼천리, 우리나라 삼천리죠. 이것도 뭐예요? 우리 국토 나라 비유. 우리들 가슴속에서 움트리라. 자, 뭐뭐해라, 뭐뭐리라.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여러분? 명령형 어미가 사용됐죠. 그럼 화자의 태도는 여러분 의지적 태도예요. 이것도 문학의 팁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면 통일이라는 건 우리 마을을, 우리나라에서 우리들 가슴속에서 움틀 거야. 통일은 올 건데 이거는 외세에 의해서는 아니야.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주체적
자주적 통일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화자가 말하고 있는 통일 방안인 거죠. 우리 스스로, 우리 힘으로 해야 돼. 이 얘기예요. 자, 움터서 강산, 대유법이에요. 우리나라 말하는 거고. 덮은 그 미음의 세부치, 긍정, 부정? 부정이죠. 그럼 이때 미음의 세부치 뭐겠어요? 분단의 상황에서 분사적, 대립으로 인한 긴장감, 전쟁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걸 눈녹들, 흐물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음성 상징어라고 하죠. 의태어예요. 네, 녹여버리겠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뭐예요? 통일에 대한 염원이, 소망이 담겨있는 통일에 대한 염원, 소망. 그래서 지금 화자의 태도는 확신에 차 있는, 반드시 올 거라는 거죠. 통일이라는 건. 근데 이게 오는 게 우리가 주체적으로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만 읽었어요. 그리고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현실을 뛰어넘은 순수 자연의 세계를 노래하고 있다? 지금 자연에 대한 겁니까, 여러분? 아니죠. 답 1번 틀렸죠. 그럼 2번, 희망과 신념을 들어있는 단정적 어조로 표현하고 있다. 자, 희망, 신념, 긍정이죠? 단정적 어조, 확신에 찬 거, 오지 않는다. 봄은 움튼대요. 움틀 거래요. 이거 다 뭐예요? 확신에 찬 어조. 다 단정적 어조 맞는 말이죠. 시어의 상징적 의미를 통해 주제 형성, 그럼 이것 때문에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적외선 스프링과 단어 진짜 정직 발음 진짜 대박이지 않나요? 누가 봐도 토종 한국인. 스프링과 윈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상징적인 의미가 뭐냐? 봄은 통일을 의미하는, 통일을 상징해. 자, 겨울은 분단 현실을 말해. 부정적 시대 현실이야 라는 거예요. 맞아요. 봄과 겨울의 이원적이 뭐야? 둘로 나눈 대립.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뭐라고 기억하시면 됩니까? 대조, 대비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긍정, 부정 저기에서 나뉘었잖아요. 아, 시상전개하고 있구나. 맞구나. 네, 답 1번. 그러니까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수사법이 지금 대조 떴고 어조 표현 요 정도 뜨고 있기 때문에 네, 수사법도 그냥 보편적인 거, 일반적인 거, 난이도 조금 쉬운 거 요런 거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되셨나요? 네. 자, 그 다음에 현대소설이죠. 폐강냉은 수능 특강이 출제가 됐어서 이태준 하면 1930년대 대표 작가고요. 자, 그래서 왜 작가를 아냐면요, 여러분. 현대문학에서 작가를 알면 사실 지금 이 공무원 시험에는 작품에 대한 설명이 주어지지 않잖아요. 작가 맥락이나 창작 당시의 시대 상황이 주어지지 않아서 대표 작가들을 알면 그 시대를 알 수가 있거든요. 특히나 현대문학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태주는 1930년대 대표 작가고요. 폐강은 대동강을 말해요, 여러분. 대동강이 냉하다, 차다 이런 건데요. 딱 봐도 지금부터 부정은 일제강점기 암담한 현실일 거예요. 30년대 우리나라 뭐니까요? 일제강점기니까요, 여러분. 사실 이 작품은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뭐 전통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이제 현이란 애하고 이제 김이란 애가 막 싸우는데 세 친구가 만나는 뭐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네. 근데 그걸 정말 몰라도 이거 풀 수 있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소설이죠. 소설은 서사라고 했어요, 여러분. 인물, 사건, 배경이라고 말씀드렸죠? 인물 중심으로 항상 봅니다. 자, 인물의 성격이 어떤지, 처지가 어떤지 서술자가 이제 말을 해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 현은 이랬다, 현은 이러면서 현이 중심이구나 라는 걸 선택지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얘가 중심 인물이구나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읽을 때 현이라는 사람의 상황이나 현이라는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읽어야겠구나 라는 걸 캐치하실 수는 있어요. 자, 그리고 볼게요.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자, 정거장에 나온 박이라는 친구는 수염도 깎지 않은 지 오래돼서 더부룩한 데다가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이죠? 털보 아저씨 지금 버릇처럼 자주 찡그려지는 비웃는 웃음은 자주 찡그려지는 비웃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때 비웃음이라는 건 사실 얘네는 식민지 지식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박이란 사람의 이런 비웃음은 이런 일제강점기 부정적 현실에 대한 비웃음이에요, 여러분.
자, 전에 못 보던 표정이었다. 그 다니는 학교에서만 지시띠시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전체에서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지시띠시 붙어 있는 존재 같았다. 자, 여러분, 지시띠시 뭡니까? 남이 싫어하는데 그거 나 몰라 하고 자꾸만 뭐예요? 질척거리는 거예요. 여기 별첨 있죠? 여기 남이 싫어하는 신경 쓰지 않고 지 좋다는 것만 자꾸 요구한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냥 이렇게 다 나오면 니네 말로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로 바꿔보는 거? 뭐 질척거린다. 질척거려 이렇게 질척거리니 막 이런 거 이런 느낌이라고 저는 비슷하게. 그러니까는 학교에서 싫다는데 여기에 붙어있는 존재였던 거예요. 박이라는 애가. 왜요? 이때 일제강점기죠,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어때요? 학교에서 일본말 써야 되죠. 우리나라 말 못 쓰잖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민족 말살 정책 막 이런 것 때문에 그런 학교에 지금 박이 다니니까 지식인으로서 이 학교가 마음에 들 리가 없잖아요. 하지만 학교에서 선생인데 일을 안 하면 돈 벌 또 생활이 또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제 박 같은 선생님들은 잘 이렇게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덕지덕지 질척거리면서 붙어 있는 것 아니라 그럼 플러스 이 시대 일제강점기 전체에서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그런 질척거리는 그런 존재. 굳이 자기가 붙어있다라는 쓸데없는 존재로 여겨졌다. 자, 혀는 나왔어요. 박의 그런 지시찌시함에서 이거 뭐예요? 남이 싫다는데 끝까지 자기 좋자고 붙어있는 거죠. 선뜻 자기를 느끼고 또 자기의 작품들을 느끼고 그만 울고 싶게 괴로워졌다. 인물의 심리 뜨면 체크 들어가셔야 돼요. 자, 그럼 뭐예요? 눈물이 난대요. 박에 이런 거 보니까 바로 연결돼. 뭐로요? 내 자신을 보고 내 작품들을 봤더니 눈물만 난대요. 왜요? 일제강점기잖아요. 일제강점기 때 사실 혀는 작가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작가들 내 작품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죠? 이런 내 자신 돈도 못 벌고 이런 작품 세계도 잘 할 수가 없고 그래서 현도 사실은 뭐 작품을 이렇게 잘 쓸 수가 없으니까 현실이 그러니까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여러분. 그런 내용들이 이제 앞에 있는데 자, 일단 여기에서 자신에게 눈물이 난다는 건 연민을 느꼈다. 작품에도 좀 안타까움, 불쌍히 보이는 거고 나도 불쌍해 보이는 거고 이렇게 한창이나 붙들고 섰던 손목들을 놓고 그들은 우선 대합실로 들어왔다. 할 말은 많은 듯 하면서도 짓거려 보고 싶은 말은 고를 수 없었대요. 이내 다시 일어난 혀는 나 혼자 걷고 싶대. 자, 그래서 박은요 저녁에 김을 만나. 이 김이라는 애가 이제 현이랑 나중에 좀 대립이 있는 애예요. 국회의원. 자, 만나가지고 대동강가에 있는 동일관 술집에서 나오기로 하고 현만 어디요? 자, 공간 배경 모란봉으로 온 거예요. 자, 오면서 자동차에서 시가도 가끔 내다봤대요. 전에 본 기억이 없는 새 빌딩들 근대화가 됐네요. 꽤 많이 늘어섰다. 자, 이게 뭔가요? 자, 일제강점기 일제에 의한 뭐예요? 일제에 의한 근대화. 자, 그러니까 예전이랑 많이 변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혀는 10년 만에 여기 지금 고향에 온 거거든요. 자, 그 중에 한 가지 인상 깊은 건 어느 큰 거리 뿌다기에 벽돌 공장도 아닌데 감옥도 아닐 텐데 시뻘건 벽돌 색채 있고요. 무슨 큰 분묘와 같이 분묘가 뭡니까? 무덤입니다. 무덤같이 된 건축이 웅크리고 있는 거야. 자, 혀는 운전사에게 물어봤더니 경찰서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무덤 같은 시뻘건 건물은 이꼴이 경찰서예요. 그럼 이때 경찰서에서 알 수 있는 거 뭡니까? 일제의 폭압을 상징한다라는 거죠. 이게 폐강랭이에요. 이 뒤에 이제 그 머릿수건에 대해서 이런 논쟁이 나옵니다. 자, 풀 수 있나 볼게요. 혀는 예전과 달라진 박의 태도가 여기까지는 맞아요. 예전과 다르게 비웃고 찡그리는 게 많아졌고 이것까지는 맞는 말인데 자신의 작품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말이 안 되죠. 얘를 봤더니 얘하고 나하고 같은 처지, 동병상련의 처지라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쓸데없는 존재인 것처럼 나나 내 작품도 쓸데없는 존재같이 느껴져서 나 너무 마음이 아팠어.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아니죠. 답 1번 틀렸네요.
자, 현은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박을 통해 연민, 그쵸? 여기 부분이죠, 그죠? 맞고요. 현은 새 빌딩들을 보고 도시가 많이 변하고 있음을 인지, 자, 여기죠? 맞고요. 시뻘건 벽돌 어디 있어요? 시뻘건 벽돌 여기죠? 경찰서를 보고 암울한 분위기. 암울한 거 어떻게 알아요? 암울하다. 분묘와 같다, 무덤과 같다. 이해되세요? 감옥도 아닐 텐데 그럼 뭐예요? 내가 딱 받은 느낌이 벽돌 공장도 아닌 것 같고 감옥도 아닌 것 같은데 저 무덤과 같이 여기에요, 여러분. 당연히 암울한 분위기죠. 네, 그래서 얘도 맞는 말. 답은 1번이에요. 자, 그럼 현대소설도 딱 보세요. 뭔가 막 이런 막 제목에 우리가 공부했던 자세하게 들어가서 막 인물의 심리 하나하나 파악하고 이렇게 공부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냥 전체로 되게 크게 거시적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